학습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청취자님,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오늘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박물관 진열장 너머에 있는 그 완벽하고 고요한 조선시대 산수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고미술품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 평화로운 그림 한 장이 사실은 막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권력의 중심지였고 훗날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부르는 서약서, 그러니까 이른바 데스노트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뤄볼 자료들이 아주 묵직한 진실을 품고 있거든요. 한 폭의 몽환적인 오래된 산수화 이미지, 그리고 그 그림이 처음 공개되던 밤에 극적인 풍경을 묘사한 역사 에세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획했던 조선의 비운의 왕자죠. 안평대군에 대한 백과사전의 세밀한 기록들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역사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네, 바로 이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권력의 이동, 문학과 정치의 결합, 그리고 피바람 부는 숙청의 단서를 찾아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미술사나 왕실 족보가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예술의 탈을 쓴 치열한 정치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탈을 쓴 정치적 네트워크라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우리 청취자님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서 지식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한 폭의 그림으로 응집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통찰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님이 머릿속에 완벽한 무대를 세팅할 수 있게 첫 번째 자료인 몽유도원도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묘사해보겠습니다. 가로로 길게 펼쳐진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동영화의 전통적인 시선 이동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림의 왼쪽 절반을 딱 보면 아주 날카롭고 험준한 검은 먹으로 거칠게 솟아오른 귀괴한 절벽들입니다. 당장이라도 굴러떨어질 듯한 위압감이 공간을 지배하죠. 그러다 그림의 중간 지점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주 신비로운 공간이 나타나죠. 네, 마치 안개처럼 텅 비어있는 물길이 굽이쳐 흐릅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 같은 곳이랄까요? 그리고 마침내 오른쪽 끝에 다다르면 앞서 보았던 험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복숭아꽃이 만말한 광활한 계곡이 펼쳐집니다. 이른바 무릉도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네. 옅고 아득하게 묘사되어서 사람이 발을 한 걸음이라도 들이면 신기루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극적인 공간감을 자랑하거든요. 시각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훌륭한 작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에세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그림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1453년 계유년의 봄밤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더욱 극적이게 됩니다. 아, 1453년 그 밤이요? 네, 궁궐 동편 안평대군의 사저인 비해당에 무려 20명의 당대 최고 엘리트 문장가들이 비단 등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방금 묘사하신 그 거대한 그림이 펼쳐져 있었죠.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의 붓끝에서 탄생한 시각적 경이로움이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어떤 반전이죠? 이 그림의 진짜 지배자는 화가 안견이 아니라 안평대군의 문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림의 지배자가 화가가 아니라 대군의 문장이었다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 밤, 방 안에 모인 학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기법이나 색채를 논하기 전에 일제히 대군의 꿈과 문장을 칭송합니다. 최항이라는 학자는 대군의 꿈은 그림이 되었으나 그림 이전에 이미 문장이 있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와, 그림 이전에 문장이 있었다. 멋진 말이네요. 더 놀라운 것은 화가 안견 본인의 고백입니다. 안견 스스로 대군께서 꿈을 말씀하실 때 산 높이가 먼저 들렸습니다. 복숭아꽃의 방향도, 물의 흐름도, 바위의 숨결도 이미 대군의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몽유도원도는 화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발현된 캔버스가 아니라 안평대군의 치밀한 텍스트, 이른바 문장 속 산수를 완벽하게 시각화한 거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출력해낸 결과물인 거죠. 이걸 들으면서 저는 현대 영화 제작 현장이 딱 떠올랐어요. 청취자님,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안평대군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비전을 세밀한 대본과 컷 단위의 스토리보드로 짜놓은 명감독인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어디서 카메라가 줌인해야 하고 조명은 어느 각도에서 떨어져야 하는지 텍스트로 이미 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재화가 안겨는 그 감독의 지시를 화면에 미학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최고의 촬영 감독인 셈이고요. 네네. 카메라 앵글을 잡은 건 촬영 감독이지만 프레임 안에 세계관을 창조하고 통제한 건 결국 감독인 안평대군이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미 타협 불가능한 완벽한 설계도가 있었던 겁니다. 신숙주가 남긴 발문에 꿈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다면 화가도 붓을 길기를 잃었겠지요. 라고 적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완성했을까요? 조선시대 4대 부사회의 특성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기능, 즉 화가의 붓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문장을 훨씬 우위에 두는 성리학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아, 기술보다는 철학과 텍스트가 먼저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21명의 문사들이 대군의 문장은 산을 세우되 돌을 세우지 않습니다. 라며 앞다투어 치를 지어 올린 것은 단순한 예술 감상회를 넘어 대군의 철학적 세계관에 동의하고 결속을 다지는 일종의 정치적 의식에 가까웠던 거죠. 와, 21명의 조선 최고 브레인들이 왕자의 꿈을 찬양하기 위해 시를 바친다. 진짜 압도적인 분위기였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왜 하필 이 대단한 학자들이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 곁으로 이토록 구름처럼 몰려들었을까요? 백과사전 자료를 통해 안평대군의 스펙을 살펴보면 감탄이 나오긴 합니다. 스펙이 엄청나죠, 사실. 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고 시, 글씨, 그림에 모두 완벽하게 능통해서 이른바 삼절이라 불렸잖아요. 게다가 중국 고소화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한 당대 최고의 컬렉터였고요. 명나라 황제와 사신들조차 조선에 오면 안평대군의 글씨, 그 조맹부채를 구하려고 혈안이 될 정도였다면서요. 네, 국제적인 스타였죠. 당대 문인들이 그를 비해당, 그러니까 게으름이 없는 집이나 단국어사 같은 고상한 호로 부르며 떠받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무리 예술적 안목이 뛰어나고 훌륭한 후원자라 할지라도 현대에 빗대어 보면 엄청난 자본을 가진 억만장자가 예술재단을 만들어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살롱 문화를 즐기는 것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을 사랑하는 로열 패밀리 힙스터 정도 아닌가요? 로열 패밀리 힙스터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고상한 문학의 거물이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왕좌를 위협하고 국정을 뒤흔드는 현실 정치의 실질적인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연결고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백과사전을 보면 아주 치명적인 사생활 논란도 있어요.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사비부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탄핵 상소까지 올라왔다는 기록이 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요. 효와 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조선에서 아내의 장례식을 내팽개친 왕자라니 이런 끔찍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깐깐한 지식인들이 계속 따르며 권력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현대의 예술재단 이사장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천재의 기행 정도를 치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성리학 국가 조선이라는 무대와 연결해보면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춥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조선은 무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식과 명분으로 굴러가는 나라였습니다. 집현전의 엷고 유능한 핵심 브레인들이 특정 왕자의 살롱으로 모였다는 것은 단순한 시집기 모임이 아니에요. 언제든 국정의 철학을 기획하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거대한 섀도우 캐비넷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아, 섀도우 데비넷? 그림자 내각이요? 네. 에세이 자료에서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김종서 장군이 남긴 명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치는 칼로 다스리나 문장은 마음으로 남는 법. 와, 평생 국경에서 피 묻은 칼을 휘두르던 노련한 정치가가 문장의 힘을 인정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평대군이 통제하는 문화적 권위가 당시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여론 형성의 무기였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몽유도원도 앞에 모여든 그 문학살롱이 단순한 예술 동호회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여당의 핵심 당원 모임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모임이 뿜어내는 정치적 질량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사생활 스캔들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되죠. 장례식 불참 사건 말씀이시죠? 네, 조선 정치에서 도덕성과 예법은 곧 정치인의 작용 요건 그 자체입니다. 안평대군이 장례식의 불참에 비판을 받은 사건은 단순한 타블로이드 가십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라이벌들이 안평대군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구심점을 붕괴시키기 위해 성리학적 예법의 위반이라는 가장 치명적이고 합법적인 무기를 꺼내든 고도의 정치 공세였던 겁니다. 아, 명분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밀한 공격이었네요. 맞습니다. 당시 전국은 세종과 문종이 연이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팽팽한 힘의 공백 상태였거든요. 야심을 품은 수양대군, 어린 왕을 보호하려는 김종서, 그리고 지식인 그룹을 장악한 안평대군이 아주 위험한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죠.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네요. 그래서 김종서는 무력을 갖춘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학계의 지지를 받는 안평대군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안평대군은 김종서의 손을 잡으며 다수파의 한 축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의 예술적 위상이 가장 날카로운 현실 정치의 지렛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먹물 냄새에 그윽하고 고상한 예술 감상일인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칼을 숨기고 두뇌 싸움을 벌이던 체스판의 한복판이었던 거네요. 서로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명분을 뺏어오는 살벌한 전쟁터였죠. 네, 지식과 예술로 무장한 가장 화려한 정치 세력이었지만 이 무릉도원의 결말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현실 정치의 그 날카롭고 무자비한 칼날이 결국 이들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으니까요. 역사에서는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수양대군이 선수를 쳐서 김종소를 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피해 쿠데타죠. 가장 우아했던 안평대군의 지적 네트워크는 가장 야만적인 폭력업에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백과사전 기록에 묘사된 그 몰락의 과정은 진짜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 최고의 문단 권력이었던 왕자가 수양대군에게 역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루아침에 강화도로 다시 교동도로 유배를 가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 36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사약을 받게 되죠.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아남은 가족들의 운명은 죽음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안평대군의 며느리와 어린 손녀 무심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합니다. 심지어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는 자기 친조카의 며느리를 공신인 권람의 집에 노비로 하사해버리잖아요. 조선 최고의 고귀한 핏줄이 자신들을 짓밟은 정적의 집에서 평생 노비로 썩어가야 했던 겁니다. 진짜 너무 잔인하네요. 그런데 육신을 베어내고 핏줄을 노비로 만든 것 이상으로 세조의 속청 방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조가 안평대군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떤 건가요? 세조는 안평대군이 평생에 걸쳐 모았던 명나라 황제조차 탐냈다는 그 막대한 양의 고서화와 컬렉션들을 단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진귀한 예술품인지 아닌지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어요. 와, 전부 다 불태웠다고요? 네, 이것은 안평대군이라는 인간의 미학적 성취, 그가 구축했던 세계관, 그리고 지식인들의 정신적 유산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소각해버리겠다는 기록 말살 형벌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물리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흔적까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군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님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흥미로운 생존 스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 안견의 이야기로군요. 네, 안평대군의 모든 것이 불타고 그를 따르던 측근들이 줄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핏빛 소용돌이 속에서 아까 그 대군의 꿈을 그려냈던 목류도원도의 화가 안견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살아남았죠. 맞아요. 백과사전에 따르면 안견이 목숨을 건진 그 생존 방식은 진짜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방불케 합니다. 안평대군이 평소에 목숨처럼 아끼던 용매묵이라는 아주 비싼 먹이 있었다고 해요. 네, 희귀한 아이템이었죠. 어느 날 안견이 대군의 방에 들어갔다가 일부러 아주 어설프게 그 먹을 품속에 훔쳐넣다 대군에게 딱 걸립니다. 당연히 안평대군은 불같이 화를 냈고 안견은 죄송해서 대군을 뵐 낯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길로 대군의 저택에 발길을 뚝 끊어버리죠. 정치적 숙종에서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 거네요.
청취자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현대사회로 치환해서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다니는 거대 기업이 내일 모레 검찰이나 FBI에 압수수색을 당할 걸 눈치챈 직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회사에서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그냥 퇴사하면 조사받을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쓴 거군요. 맞아요. 사장님 방에 들어가서 떡하니 비싼 커피 머신 같은 걸 대놓고 훔치다가 현장에서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징계 해고를 당해 회사의 울타리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격입니다. 와, 살기 위해 스스로 도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다가오는 권력의 폭풍 속에서 안전거리 밖으로 자신을 튕겨내버린 거네요. 처절하면서도 천재적인 생존술입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극박한 상황을 아주 생동감 있게 짚어주셨네요. 안견의 그 기이한 도둑질은 예술가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지를 화려한 아주 극적인 역사적 순간입니다. 명예를 버린 대가로 천수를 누렸죠. 하지만 안견 개인은 살아남았을진 몰라도 결국 안평대군의 유산은 처참하게 사라졌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가 그 압도적이었던 세계의 단면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본의 어느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기적처럼 살아남은 몽유도원도 그림 한 점과 극소수의 기록들 뿐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소원하게 첩의 사례도 덧붙이고 싶군요. 아, 그 도난당한 국보 말씀이시죠? 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안평대군의 친필 글씨첩이었는데 2001년에 감쪽같이 도난당했습니다. 현재는 인터폴의 국제수배까지 내려진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죠. 참 씁쓸하네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을 호령했던 천재 예술가의 유산이 수백 년이 지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안식을 찾지 못하고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뇨. 계유년의 비극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문단을 호령했지만 죽어서는 모든 게 불타고 흩어져 버린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산수화 한 장에서 출발해서 조선시대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정치 공작, 그리고 참혹한 숙청의 역사까지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표면적인 아름다움 이면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청취자님, 앞으로 박물관에서 수백 년 된 고전 작품을 보시거나 화려한 셀럽과 지식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문화 행사를 보실 때 한 번쯤 오늘 우리의 대화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평화로운 표면 이면에 어떤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을까? 저 우아한 붓터치 뒤에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세상의 진공 상태에서 순수하게 뚝 떨어지는 예술이나 지식은 결코 없으니까요. 역사 속에서 예술과 권력, 지식과 정치가 어떻게 한 몸처럼 얽혀 작동하는지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 가지 자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일 것입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저는 청취자님께 아주 서늘하고 중요한 화두로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청취자님, 오늘 이야기의 가장 찬란한 무대였던 1453년 계유년 그 봄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방 한가운데 길게 펼쳐진 몽유도원도의 여백에 자신의 이름과 아름다운 시를 자랑스럽게 정성껏 적어 내려갔던 21명의 당대 최고 학자들 말입니다. 네, 앞다투어 시를 지어 올렸던 그 엘리트들이요. 붓을 들던 그 빛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조선 최고의 문학적 성취에 동참하고 영원히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예술작품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서명했겠죠. 조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부심으로요.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굴러 안평대군이 무참히 몰락하고 수양대군이 피바람을 일으키며 왕절을 찬탈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자비한 숙청의 칼을 빼들고 반대파의 실을 말려야 했던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몽유도원도 합폭에 줄지어 적힌 그 21명의 찬시와 선명한 서명들은 과연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헉, 설마. 네, 그것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명확하게 누가 안평대군의 핵심 브레인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자발적인 정적 살생부가 아니었을까요?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예술작품에 남긴 자랑스러운 서명이 역사의 잔혹한 소용돌이 속에서는 곧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죽음의 서약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릉도원의 우아한 찬송가가 사실은 그들 스스로 작성한 데스노트였다니요. 몽환적인 복숭아꽃 향기 뒤에 그렇게 지독한 피비린내가 배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술과 권력의 씁쓸한 이면이죠. 처음엔 그저 한 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화였던 그림이 이제는 삶과 죽음, 권력과 지식이 교차하는 서늘한 증거물로 다가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적 여정이 그 박물관의 그림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강력한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네, 그 고요한 붓질 속에 숨겨진 팽팽한 권력의 무게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대화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